자, 안녕하세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전날, 제사를 전날 지낸다, 뭐 당일 지낸다. 제가 계속 당일 지내라고 해도 당일을 자꾸 헷갈리는 게 11시부터가 당일입니다. 11시부터가 당일. 그거는 자시부터. 그러니까 자시를 기준으로 해서 당일 지내는 제사가 정상적인 제사고, 그러니까 11시 이전으로 넘어가서 전날이 날짜가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당일,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당일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지나면 제일 좋고, 저녁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에다가 낮인가요? 또 이러고, 아유, 내가 참 미치겠다. 내가 아주. 아니,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잔을 돌리지 말라고 그랬. 제가 이렇게 잔 돌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잔을 돌리지 않는지 근거를 대달래. 근거가 어딨어? 너네가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 족보에 아무 데도 없어. 하지 말라는 게 왜 안 나오느냐? 아니, 한다는 자체가 없는데 무슨 하지 말라가 어딨어? 너네가 그냥 하는 거야. 너네가. 참 깝깝하다. 그러니까 남이 아무도 안 하는 걸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세워놨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 그렇게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세워놓지 않는지 근거를 대주세요. 야, 이런 근거가 어디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거지. 어디에도 돌리라는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돌리지 말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예전에 제사가 제대로 된,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사가 제대로 된 집에서 제를 지낼 때는 제가 커요. 그러니까 제사 잔을 올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헌, 아헌, 종헌 이렇게 해서 세 잔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제실에서 제를 지낼 때 그런 식으로 올린다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제사는 다 그렇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뭐 그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그 마을을 대표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걸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는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서 그냥 쇼를 하면서 이렇게 잔도 한번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려요, 무슨 뭐 고스톱판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룰을 만들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 자체가 불교를 타고 전래한 거고, 향 자체가 불교를 타고 전래한 거고, 그 다음에 옳고로 제상이 갖추어진 이런 집에서는 제단 자체가 갖추어지면 제실에서는 향 위에서 잔을 돌릴 수도 없어요. 향하고 구조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냥 들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옆에 사람이 받아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돌리네 안 돌리네, 왜 안 돌려요? 안 돌리는 거 니들이 그냥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왜 근거를 어떻게 돼? 족보가 아예 없는데. 족보가 있는 걸 변형시킨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지구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야. 야매로. 그래서 반박할 근거도 없어. 이러면 누가 또 반박할 근거가 없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피곤한데. 근데 결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분재기라고, 분재기 안 썼네, 제가. 분재기라고, 이게, 그냥 쓰지 뭐.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속에 대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하고 주작 아래가 제일 중요해. 지금 현재 제사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상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여성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달라요. 중국은 철저하게 남성주의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적장자 상속제 같은 걸 할 때 우리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려를 중세로 보거든요. 조선을 근세로 보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 상속이 더 많았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문화적인 게 달라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고려 13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풍속이 많이 달라.
그런 풍속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알고 싶으면 서긍의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그게 서긍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신 따라왔다가 송나라 사신 따라왔다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나라 그때 노천에서 혼탕하고 그랬어. 아침에 목욕하고 같이 개울에서 그런 문화가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간 게 목욕 같이 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안 씻는 거를 좀 비웃고 걔네들은 저렇게 씻는 거를 비웃고 뭐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조선을 보고 우리가 고려 때도 다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성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렇게 여왕이 셋이나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중국은 전 역사를 통틀어서 식천무, 신성황제 식천무 딱 한 명밖에 500명이 넘어요. 중국의 황제들은.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을 때 우리는 셋이나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얘기까지 예전에 했었냐면 우리나라의 여성주의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교가 붕괴되고 나서도 불과 얼마 만에 여성 대통령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중국 같으면 이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남성주의적이에요. 우리보다. 그래서 고려 때까지 결혼이 뭐냐면 이게 남기 여가운이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노동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릴사에 같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들어가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장가 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는 율곡 때쯤 되면 이제 성리학이 130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그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백이정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서 백이정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요.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요. 안양은 바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안양이 맨 처음에 주자학을 들여와서 자기가 회헌이다. 주자호가 회암이에요. 그래서 주자의 호를 따서 회헌이다 이렇게 해서 주자를 신봉하던 사람이고 이 백이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주자 가래를 가져오는데 이 주자 가래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조선을 압도하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사림에 의해서 조선이 주도가 될 때 사림파에 의해서 주소가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게 신사임당 때를 보면 신사임당 남편이 이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율곡 가지고 논문도 썼어. 학회 소논문도 써서 다 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데 이원수는 파주 사람이에요. 파주 사람. 그리고 신사임당하고 율곡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5,000원권 뒤에 있는 오죽헌, 이제 강릉 오죽헌. 그거는 신사임당 할머니 겁니다. 왜 할머니 거예요? 왜 할머니 거?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 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는 고려 말에 1300년대부터 성리학이 들어왔지만 문화가 바뀐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율곡대가 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율곡 집안은 찌리한 집안이에요. 좋지가 않아. 그래서 율곡하고 대비되는 게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허초희, 허난설원, 허균보다 5살 누나인가 그래. 허난설원 들어봤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그게. 저 사람은 허엽달인데 그 허엽이라는 사람 호가 초당이에요. 그래서 그 초당순두부, 강릉에 가면 초당순두부가 두부를 만들 때 간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허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닷물로 이걸 간수로 써서 만드는 거를 개발해낸 거야. 자기가 알아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그 사람이 보급시켰어. 그래서 그게 초당순두부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동인 서인 있을 때 나중에는 서인에서 다시 노론으로 갈라지고 이제 시파 벽파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동인 서인 있을 때 동인의 영수예요. 동인의 영수. 그러니까는 퇴계 학파에 어떻게 보면 영수라 저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대부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중국적인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허난설원은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고 신사임당은 그림이나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산 거고 남편이 들어와 산 거고 경기도 파주에서
대관령을 왔다 갔다 하려면 사람이 죽어요. 그게 대관령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대관령 산신이 누구냐면 김유신이고, 대관령 국사 성황신은 저 범일국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관령이 옛날에 험해서, 그리고 호랑이도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앙이 아주 센 이러한 신격들하고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런 신앙 형태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옛날에 농담 삼아 했는데, 율곡 아버지가 그 자기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대관령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힘들어서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삐리하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마누라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사니까 끝발이 날리고, 끝발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번듯한 거 갖고 있고, 그게 무슨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 번듯한 거 있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여가 생활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있고, 시 짓고 있고, 이렇게 했던 거고, 이 사람은 이 헌한설원은 허엽달이니까 이게 워낙 쉽게 말해서 집안이 좋아. 그 당시에 최고 집안이야. 최고 집안. 그렇다 보니까 중국 거를 해야 된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친형이라고 하는 거래. 친형. 이거는 남편이 부인집에 가서 마누라를 결혼해서 맞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지금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은 무슨 부인집에 가서, 장모집에 가서 자지는 않지만, 여러분 때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 연세 정도 되면, 그때 거기서 하루 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렇지 않나? 그걸 친형이라 그래. 가서 맞이해 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시집살이가 되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그러면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자의 판에서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한설원은 개고생하다가 결국 죽는 거 아니오. 젊은 나이에. 애들 다 자기 낳은 애들 보내고, 그렇게 막 슬픔에. 재능으로 보면 신사임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신사임당 집안은, 율곡 집안은 집안이 삐리했기 때문에 옛날 전통, 그러니까 고려시대 이래로 내려오는 전통 혼례 방식을 따라서 팔자 편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헌한설원은 그 당시 새로운 결혼 풍습에 맞춰서 친형제를 했다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진짜 같은 강릉 사람이라도 명함이 갈려. 허초이에게도 만약에 남기 여가온 같이 남편이 들어와 사는 상태였었으면 이 사람이 재능을 발휘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이게 고려적인 유풍, 우리 전통적인 유풍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이 성리학적인 거하고 이게 섞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층들, 그러니까는 아주 권세가 집안은 바꾸기 시작하는 거고, 삐리한 데는 아직 안 바뀌었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조선 후기에 바뀌어요. 그리고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 이게 급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림이 먼저 집권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고, 그래서 이제 와중에는 이게 거의 법전 비슷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결혼이 왜 결혼이냐면, 요게 이제 혼인한다라고 혼자인데,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도 써요. 혼례를 이렇게도. 이게 저물 때 하는 거예요. 해질 때. 네, 해질녘에 이렇게 해가 지면 그게 태양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음하고 양하고 맞는 거지. 그때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녘에 한다 그래서 결혼이야. 혼례. 저물혼자로 쓴다. 이걸 원래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물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녘에 결혼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야 음양이 잘 맞고 이게 화합이 돼서 잘 산대. 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혹시 이렇게 예식장 길이리 어쩌고저쩌고 갖고 예식 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저녁 때 해도 돼. 해 떨어질 때. 그러니까는 여름이나 이럴 때는 한 7시, 8시에 해도 되고, 그때가 해가 떨어지니까, 여름에는. 겨울에는 한 4, 5시면 떨어지니까 그때 해도 되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 마치 뭐하고 바뀌냐면, 예전에는 결혼식 하면 국수를 먹었는데, 요즘은 갈비탕을 먹고, 얼마 전까지는 갈비탕을 먹고, 요즘은 뷔페를 먹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듯이 이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예전 이렇게 남기여가 온 남자가 집에 저쪽 처갓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혼할 때는 며칠씩 해요, 결혼을. 그래서 여자 여권이 이거는 강했고, 이거는 여권이 약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여자가 제사 지내도 돼요? 여자가 죄주가 돼도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만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자가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여자도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게 조선 후기에 나중에 재산 문제로 여자들이 점점 소외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돈 문제랑 관련돼서 처리가 돼요. 이게 분쟁이.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조선 전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조선 전기까지 분쟁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야. 그러면 누구 집, 이 집은 내가 뭐 집이 여러 채가 있어. 이 집은 첫째 아들, 이 집은 딸, 이 집은 이 집은 누구. 이렇게 상속을 다 해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성도 강했기 때문에, 여권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지금 상속법하고 똑같아요. 그냥 거의 맞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이 가. 그게 고려 때 조선 전기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돈 문제랑 진짜 밀접하게 관계가 돼. 무슨 제사가 돈 문제랑 아니야. 들어보면 이게 돈하고 관계가 돼. 그리고 왜 지금 제사가 해체되는지도 사실은 돈하고 관계가 돼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가는 거고 이혼을 해도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결혼 제도랑 상당히 비슷해요. 조선 전기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비슷해. 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노비를 데리고 갔어. 내가 여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쉽게 말해 노비도 줬어. 노비도 그냥 n분의 1로 해서 줬어. 그래서 내가 노비를 데려갔어. 근데 내 남편이랑 살다가 내 노비가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혼을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온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자가 이혼해도 돼요. 여자가 이혼해도 돼. 노비가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까지 데리고 옵니다. 내 노비가 낳은 자식은 내가 갖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요즘 결혼하는 젊은 애들 중에서 그걸 나누는 게 있어요. 결혼해도 네 통장은 네 통장이고 내 통장은 내 통장이고 네 수입은 네 수입이고 내 수입은 내 수입이고 이게 있어. 얼마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뭐 저런 거지 같은 놈들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졌어. 그래서 그거는 타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가? 쟤네는 따로 뭐 이렇게 다 분할해 놨대. 그래서 이혼할 때도 그게 편했대. 그런가?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이때가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까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한테 재산이 뭐 부인 재산이 다 가고 아니에요. 이건 부인 재산은 부인 재산이에요. 독립돼 있어.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비슷한 재산들을 가지고 여기서 비슷한 재산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 부모 입장에서 더 주고 싶은 놈은 더 줘.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상속법상 우리가 배우자 50%, 뭐 나머지 50%를 가지고 자식들이 다 1대1로 나눈다. 라고 해도 자식이 많으면 부모 입장에서 쟤가 더 이뻐. 그러면 쟤를 조금 살았을 때 밀어주잖아. 아니 그게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전에 여성학 수업 들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은 상속법상 똑같은데 근데 그 연세 많은 여자 노교수였었어요. 정년퇴직하시고 근데 사범대 선생님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스님 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상속법은 돼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들한테 미리 갈라주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딸한테 주는 거는 이건 많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똑같이 n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놈은 특히 자식이 많아. 지금같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 선택권도 없는 거지. 그건 뭐 안 주면 어쩔 거야. 안 줘도 넘어가는데. 근데 자식이 많으면 그러면 이쁜 자식한테 당연히 이렇게 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봐봐 1대1은 기본이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어떤 게 나오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윤회봉사라는 말이 나와요. 윤회봉사는 뭐냐면 한 번은 네가 지내고 돈을 네가 내고 한 번은 네가 지내고 한 번은 네가 지내고 그러니까 첫째가 요번에 제사를 지냈으면 다음에는 둘째가 지내고 셋째가 지내고 넷째가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누가 몰빵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사를 계속 이렇게 지내려면 그러면 제실이나 사당이 자꾸 옮겨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에다가 모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은 하나의 원찰이 있거나 진짜 잘 사는 집은 내 절이 하나 있어. 안 그러면 내가 절에다가 모셔. 절에다가 모시고 제삿날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이번에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는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네가 내. 그 비용을. 이해가 됩니까? 원찰이면 돈을 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그냥 전체가 내 절이거든.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절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윤회봉사가 가능한 건 뭐냐면 재산 상속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더 내? 그냥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남 개념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목문화에서는 형제 상속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남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조선 후기에 가면 장남 몰빵이거든. 딸이 먼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지차가 제거돼. 아들 형제들도 밑에는 제거된다고. 장남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조선 전기 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야. 그리고 분할봉사는 뭐냐면 제사를 쪼개. 제사를 쪼개. 그래서 설 차례는 내가 할게. 기제사는 네가 해. 이해가 됩니까? 추석은 네가. 이렇게도 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할머니랑 사이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 꼼치고 딴 거를 한 몫을 더 줬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제사는 무조건 내가. 이게 분할한다 그래서 분할 제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그냥 친한 쪽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지금 다 재산 분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재산이 동등하게 분할되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까지는 이렇게 갔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유교가 추스릴 수 있었느냐? 성리학이 못 추스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기득권은 잃고 싶지 않고 제대로 뭔가 정치적인 건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학시대라고 하는 거야. 예를 강조해. 예를 강조해.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퍼져가는데 근데 그 전에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되는데 이제는 먹을 게 적어지면 누군가 덜 먹는 놈이 나와야 되거든. 그 첫째 애가 누구냐면 성씨가 다른 사람. 여자지. 여자. 그리고 서자 이제 날리고 여자 날리고 서자 날리고 그 다음에 적자 중에서도 장남 빼놓고 지차를 다 날려. 그래서 재산을 몰빵해 주는 거예요. 재산을 몰빵해 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재산을 다 가지니까 제사도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돈도 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권한입니다. 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의 대표, 내가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맞서. 아무도 못 맞서. 내가 리더야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권위가 됐는데 왜 나중에 제사가 또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재산 상속이 1대1로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받으면 지금은 유교사회도 아니니까 제사가 권위도 없지. 번거롭기만 하지. 돈만 들지. 그리고 돈 문제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면 힘이 더 들지. 차라리 돈을 내면 차라리 낫겠다. 이게 힘이 들어. 그리고 주거시설이 예전같이 대가족제도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다 갖춰놓는다는 게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뭐 몇 사람 살면 그만큼만 식기를 갖추면 되는데 제사 1년에 한두 번 지내려고 그걸 세트를 다 맞춰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한 번 하면 그거 다시 써서 다시 닦아서 넣어놔야 되고 일이 많지. 그러니까 서로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조선시대 같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몰빵. 그러면 지금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다고 할 수 있어. 물론 뭐 이제는 형제도 없어서 몰빵 안 하면 뭐 몰빵 안 할 방법도 없어. 그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옛날에는 뭐 셋째 딸은 뭐 보지도 않고 데려가. 셋째 딸 없어 요즘은. 셋째 딸이 어디 있냐? 셋째 딸이 어디 있어? 보지도 않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볼 수가 없다. 셋째 딸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산하고 관련된다는 게 뭐냐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줬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균등하게 균등 분배를 했을 때는 제사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동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지위를 박탈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성은 제사 자체도 이제 소외시켜버리고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 서자도 날리고, 그 다음에 지차도 날리고, 모든 것을 장남한테 적장자 상속제가 된 거지.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사실은 무너졌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게 안 무너지고 기형적으로 유지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뭘로 잡으려고 했냐면 정신무장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예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학.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북한이 지금 또 고난의 행군을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쟤네가 저렇게 굶어 죽어가면서도 안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정신교육을 시켜버리거든. 그래서 뭐 미국 건, 요번에 얘기 못 들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준다니까. 그건 안 받고, 공짜로 준다 그래도, 그건 안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 북한은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 후기도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교 대상 없이 어느 정도 이상 세뇌돼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극적이었느냐? 아니에요. 생각보다 행복해요. 굶어 죽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그냥 전부 못 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얘기하는 부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탄은 다 거지 같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잘 사는 놈이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거든. 아마존의 행복도 있어요. 아마존 그 부족들 이렇게 보면 막 옷 벗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행복해. 공동체에다가 나보다 더 가진 놈이 없거든. 그러면 행복해. 그래서 조선도 비슷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북한하고 조선 후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있는 놈 몇 놈이 독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어. 그리고 그걸 세뇌를 시켜버려. 세뇌를 시켜. 그래서 그걸로 몇백 년을 유지해 내려오는 거예요. 몇백 년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제사는 차등 봉사가 있고 4대 봉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4대 봉사고, 근데 원래는 차등 봉사예요. 차등 봉사라고 하는 게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수가 달라요. 그래서 예기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시, 서, 예, 역, 춘추. 이게 오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악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육경이라고도 하고, 원래 육경이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서보다 높아. 그래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건 서고 그냥 그리고, 이거는 개뿔이나 그냥 그린 거예요. 이건 그린 거고, 이거보다 더 높은 건 경은 성인의 말씀이나 성인이 손을 댄 책을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오경 박사 뭐 이런 거 했었다고. 근데 불교한테 이 오경이 밀렸어.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 말부터 이 사서를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유교를 재편해서 불교를 이기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송나라 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성리학이 되고 양명학이 되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양명학 이전에 육상산의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육왕학이라고 해. 육상산학이라고도 하고, 육상산이라서 상산학이라고도 하고, 육상산하고 왕양명하고 같이 했다 그래서, 이거 왕양명 명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왕학이라고도 해요. 중국에서는 이게 주자학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우리나라는 주자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못 들어왔는데, 이게 화사학파 들어올 때 조금 들어왔었고 못 들어왔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남송시대 정도에 가면 이제 이기기 시작해요. 유교가. 그걸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신유학. 그러니까 전통유학은 오경 중심이고 신유학은 사서 중심이에요. 사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서, 오경 이러면 그건 신유학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국사 시간이나 이런 때 배우면 뭐라고 배우냐면 삼국시대 때 뭐 오경 박사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는 오경 중심이에요. 경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경 중에서 시, 서, 예, 역, 춘추 이 오경, 악기는 나중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기의 한 편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경 중에서 예에 관련된 게 예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 왕제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자는 6대조까지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제후는 4대. 자등봉사.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있으면 전체를 다스리는 거는 그냥 이거를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천자의 영토는, 그러니까 황제의 영토는, 정확하게 말하면 황제의 영토는, 그러니까 원, 천, 청, 명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원나라, 청나라, 뭐 명나라, 송나라, 당나라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그냥 이름만 있어. 그리고 이 안에서 제후가 있어. 제후가. 요 제후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큰 공을 세웠거나 안 그러면 황제의 자식들이야. 그러면 하나를 떨어뜨려 줘. 이거를 여기에 리더를 왕이라 그래. 이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천자고. 이 사람이 제후예요. 제후. 그리고 이 제후가 다스리는 영지를 천자가 다스리는 영지는 천하고 그냥 땅 전체 천하고 그다음에 이 제후가 다스리는 영지를 국이라 그래. 나라 국자를 써서 국이라 그래. 청국 이거는 원래는 안 맞아. 원래는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안에서 영지를 국이라 그래. 그리고 요 밑에 제후 밑에 또 영지를 받는 놈이 있어. 얘가 대부예요. 대부가 다스리는 영지를 가라 그래. 국가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는 국가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제후가 다스리는 영지, 그 다음에 대부가 다스리는 영지를 가라. 그러니까 요 안에 여기가 간 거야. 이게 국인 거고, 이건 천하.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일반인은 제후는 누가 되는 거냐면 뭐 김유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순신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안 그러면 황제 자식이야. 황제 자식은 혈통으로 되는 거고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는 반정을 일으켰다거나 안 그러면 뭐 반란을 진압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돼. 근데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선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부까지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가를 이루었다. 대가가 됐다. 내가 하나를 완전 성취했다. 이 뜻이야. 이 위에는 이건 혈통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삼성의 사장이 되는 거지. 잘해서. 회장은 성골이어야지. 피가 달라. 그럼 피를 바꿔야지. 피를. 야, 부모를 바꿔. 부모를. 회장 되고 싶으면 부모를 바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몰라. 뭐 IMF를 맞아가지고 기업이 뭐 분할되고 이러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 그런 거는 이제 반정공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 밑에가 사예요. 선비가 사니까. 사대부라고 자꾸 하는데 그거는 사서 중심의 문화로 신유학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것에 지식인들이 사였었기 때문에 선비였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부보다 높다라고 해서 사대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부사예요. 원래는 대부사. 대부가 높은 거야. 그래서 대부는 2대까지 지내는 거예요. 2대면 조부입니다. 조부 때까지. 대부도 높은 거요. 선비, 서인은 1대. 아버지만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막 4대 봉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예기에 나오는 거예요. 중국 예의 가장, 그러니까 공자가 손을 댔다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나 제사 축소하고 싶어요. 있거든. 합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돼. 야, 너 제후냐? 너네 집 재벌이야? 재벌 정도 되면 이렇게 해. 우리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얘기해서 그렇게 하래. 얘기해서 그렇게 하래. 얼마나 축복받은 메시지야.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이거 브라보지, 브라보. 이게 그러면 공자 때 얘기니까 이게 얘기들이 언제 대부분 편찬이 되냐면
공자 때 어느 정도 손이 되고 그 다음에 순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손을 많이 대거든요. 순자 계열에서 순자 학파 쪽에 손을 많이 대서 그러니까 전국시대 정도까지의 문헌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시대까지의 문헌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 이상 올라가는 문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헌이에요. 오래된 문헌. 그러면 이 뒤로 사대봉사가 바로 나왔느냐? 아니야. 고려 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부 이상은 3대. 여기 시조는 예외라고 써 있는데 시조는 뭐냐면 시조는 예우상 그냥 계속 안 빼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네임밸류가 있지. 박씨인데 그냥 박혁거세는 계속 가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것도 천자나 하는 거예요. 이런 밑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천자나. 고려 말에도 대부 이상은 3대. 육품 이상은 2대. 7품부터 서인. 보통 이게 제일 많이 속하는 거잖아요. 1대. 아버지만 지내면 돼. 아버지만 지내면 돼. 1대가 아버지잖아. 2대가 할아버지. 3대가 증조. 4대가 고조. 나도 6대는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 경제 육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397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들어서고 나서 1392년에 조선이 들어섰잖아요. 조선이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법전이에요. 성종 때 경국대전 만들어지기 전에 첫 법전. 경국대전은 1485년에 만들어지는 거고 경국대전 만들어지기 첫 법전이야. 여기에 가묘봉사조, 봉사가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사대봉사 뭐 이렇게 하듯이 봉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제사거든요. 거기에 보면 집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위에랑 똑같아. 그러니까 조선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뭐 사대봉사를 하고 아니 그러지 않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주자 가래가 영향을 미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주자 가래 쪽으로. 주자 가래가 4대 봉사야. 주자 가래가 4대 봉사. 주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가. 그리고 경국대전에 오면 1385년 경국대전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법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다 이름은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야. 경국대전,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못 들어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 근데 거기서도 보면 6두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야. 그래도 조부까지만 지내면 돼. 그리고 그냥 나는 평민이야. 그럼 1대. 1대. 고위 관료가 돼야 3대요. 고위 관료가 이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고위는 아닌데 6품이면 그렇게까지 고위는 아닌데 요즘 공무원 급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1급이 끝이었으니까 지금은 1급 위에 차관, 장관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보통 사람은 2대 1대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진짜 집안이 좋아 그래도 3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조선 정부에서 권하는 제사 룰이야. 그러니까 4대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합사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를 날려도 된다. 그게 조선의 원칙이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가 아니고 원래 그런 거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붕괴하고 이제 나라가 개판이 되거든요. 신분제가 붕괴하고 그때 이제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됐잖아. 그래서 싸우다가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김도 양반인 세상이 드디어 펼쳐진 거야. 그리고 그때 대부분 조선 후기에 족보를 사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조선 초기에 양반 비율이 5%도 안 돼요. 그거 다 대부분 이렇게 위조하는 거예요. 위조하는 집에서 이런 걸 더 해. 미안한 얘긴데 전통 있는 집에서 더 하는 게 아니고 위조하는 집에서 더 해. 왜? 이게 약간 꿀리거든. 그리고 이게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주자가래라는 책이 주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관혼상제례를 규정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주자가래를 주자가 지었는지가 사실 의심스러운 책이야.
주자가 썼긴 썼어. 근데 주자한테 누가 와서 빌려갔어요. 아니, 그 웃긴다니까, 내용을 보면. 빌려가서. 선생님, 그거 좀 봐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이랬더니, 제가 한번 보고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갔대. 근데 이놈이 책을 갖고 왔어. 언제 갖고 왔냐면, 주자가 죽었어. 이게 원판인가? 이게 좀 야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책인데, 조선에서는 주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절대권자거든요, 주자가. 조선에서는. 조선 사림에서는 그래요, 사림에서는. 그래서 백호윤휴 죽을 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자하고 다른 말 주석 하나 했다가 그 중용에 대해서 주석 이렇게 한번 했다가 결국 그게 사문난적, 그러니까 사문난적이 뭐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약 먹고 죽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 백호윤휴가 그 송시열이 몰아붙여가지고 죽거든. 그러니까 백호윤휴가 죽을 때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어. 주자는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아니 나는 내 생각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주자식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주자가 쓴 책도 아니고 경전을 주자가 해석해 놓은 거잖아. 주자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주자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주자가 틀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게 주자하고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주자는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악삼을 먹고 죽었어요.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자에 대해서 요만큼도 손을 대면 안 돼. 그리고 조선의 그 촌놈들은 이게 주자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쓴 사람은 이제 객관적 학문이라고 하는 쪽으로 잣대를 가지니까 이게 텍스트 자체가 원 텍스트가 조금 꼬름하다. 저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선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 얘기를 하면 죽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여기에 사대봉사가 나오고, 주자가 사대봉사를 주장한 이유는 간단해요.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방의 금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서, 남송이 양장강 밑에 이렇게 짱 박혀갖고 원래 북송이었다가 금나라한테, 원래는 그게 요나라한테 두드려 맞았고,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휘종 흠종이 황제 둘이 이게 날아간다고. 그게 정강의 치라고 해서 중국에서 3대 치욕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일로 내려가서 짱 박혀 있는 거야. 여기는 북방의 금나라고, 이 밑에서. 그러니까 주자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혈통이나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우리 한족은 저 이민족 놈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서 요 밑에 오랑캐 땅에 와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 이 그지 같은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다. 쟤네랑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대봉사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혈통.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다 한족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시대 상황에 의해서 써진 거지. 마치 무하마드가 부인을 넷을 둬도 돼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아랍의 중동의 전쟁이 계속 나서 남자들이 죽어가니까 남녀의 성비가 4대1 정도가 됐다는 거잖아. 남자는 계속 전쟁터에 나가 죽고 여자는 고통은 당하지만 죽지는 않잖아. 그래서 4대1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그럼 부인을 넷까지 두든가 이래가지고 그게 코란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는 맞다니까. 지금 맞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주자도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통성을 계속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정신무장을 시켜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몽고가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때 단군 신화이가 나와요. 그게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틀어서 한반도의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뭉쳐서 외세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그때 나철의 대종교 운동 어떻게 하면서 단균고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이 한민족이 단합을 해서 저 일본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 섞이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 우리가 얘네를 이길 거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사대봉사를 주장을 해놨는데 그게 조선에 와서 이 멍청한 놈들이 그걸 나중에 이제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양반이면 다 4대 봉사를 해야 된다. 조선 후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말로 가면 신문제가 다 붕괴되면서 너도 양반 나도 양반 다 양반이고 그 다음에 양반 족보를 사서 들어간 입장에서는 내가 양반 티를 하려면 더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이제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다 제사를 4대 봉사로 끌어올렸는데 얼마 전에 진짜 재밌는 게 있었어요. 원래 모든 문화는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약발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려가 무너지고 그 불교가 이제 사라지는 게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사라져요. 그리고 1910년에 조선이 날아갔거든요. 2010년에 10년부터 그래프를 보면 제사 안 지내는 사람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외국 여행을 간다는 둥, 뭐 집안 식구들끼리 뭐 간략하게 모여가지고 뭘 잠깐 하는 척하면서 여행을 간다는 둥,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아니 그런 걸 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어떻게 100년 딱 되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좀 솟아 올라갑니다. 테슬라 주가인 줄 알았잖아. 갑자기 올라가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좀 진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선 말에 4대 봉사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림이 원래 4대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일반 평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쌍놈들이 족보를 다 이렇게 위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양반이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됐고 길 가는 모든 사람이 양반이 돼서 이 양반 저 양반 뭐 이렇게 할 정도가 양반이 됐고 그것에 모두가 양반이 됐고 모두 양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것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4대 봉사를 모두가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과 한 100여 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제사를 다 하기가 싫어진 거고 그 싫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교가 계속 있었으면 그것이 권위가 됐으면 힘들어도 사람이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명품이나 이런 거는 들고 다니기 힘들어도 뭐 상처날까봐 뭐 어쩌고 해도 그건 들고 다닐만 하지. 그건 들고 다닐만 하지. 그거 충분히 들고 다닐만 해. 좋은 거 줘봐라. 기스 안 내고도 잘 갖고 다닐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식의 가능한 건데 그 권위도 사라졌고 조선이 무너지면서 그 권위가 지금 다 사라졌고 그렇게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유교를 이렇게 돌려치기를 했죠. 그래서 더 빨리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식민지 교육,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뭐 얘기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더 유교가 더 빨리 붕괴됐고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한 달이고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은 하루고 그렇지만 실제로 가장 큰 명절은 추석과 설이다. 추석과 설은 물가 안정 대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뭐 임금을 지불하라 어쩌라 할 정도로 추석과 설이 컸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다 붕괴되고 이게 2010년부터 급격한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재산을 몰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재산 상속이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부모님 정도 세대면은 자식한테 몰빵을 해주는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세대 되면 그냥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하는 세대였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식한테 어느 정도는 주지만 다는 절대 안 주지. 주니까 이게 인생의 쓴맛을 봤지. 그렇게 한 분들이 몇 명 있었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거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제사에 대한 부분도 더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한쪽으로 제사와 더불어서 제사 플러스 재산 몰빵으로 가는 게 제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그것이 그 가장으로서의 리더, 그 집안으로서의 최고 리더라고 하는 그 권위가 더해졌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권위도 없고, 그 다음에 재산 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모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몰빵을 해주는 시절도 아니고 라고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고, 그래서 불과 한 100년 만에 100년 아니면 100년 좀 더 지난 상황에서 이제 재산은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천덕꾸러기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이 원래 룰이었었고, 이거는 사실 지낸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조선 후기에서부터 한 거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본래부터 본령으로 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기와 관련된 부분이 본령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중기까지도 뭘 했냐면 대부분 이거예요. 경국대전에서 정하는 이 룰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대봉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된 문화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제사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네가 더 하고 있었어. 네가 더 하고 있었어. 조선의 법에서도 그렇고 예기에서도 그렇고, 예기하고 주자가래하고는 비교되는 문헌이 아니에요. 예기가 훨씬 더 중요한 문헌이죠. 저건 경이고, 뒤에 오경으로 들어가는 경이고, 이거는 가래잖아. 그러니까 이 책의 네임밸류가 달라요. 책의 네임밸류. 그러니까 똑같은 불교책이라고 그래도 내가 쓴 책하고 부처님이 써놓은 경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하고, 그게 완전히 책이 다른 거지. 어떻게 내 책이 더 중심이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도 되고, 조선에서 말하는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전이니까 법전에 준해서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해서 축소해도 충분하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사는 축소해도 된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그래서 자기가 더 하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그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합사할 때 아버지 중심으로 합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뭐 세상이 바뀌어서 뭐 성씨를 엄마 성씨도 쓰고 남녀가 이렇게 다 또 모르지, 이런 것도 얘기했다가 뭐 젠더 감수성이 떨어져요. 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엄마 중심으로 할 수는 없잖아. 왜 엄마 중심으로 할 수 없는지 아세요? 엄마가 둘이나 셋인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거 어느 엄마를 중심으로 할 거야? 아니, 좀 올라가면 있어요. 잘 사는 집에 있어. 못 사는 집에는 없어. 잘 사는 집에 있어. 아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뭐 새엄마가 들어오고, 아니 이런 게 그래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 그게 뭐 이상한 일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중심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 제삿날을 맞춰가지고 중간쯤에서 해요. 야, 그건 좀 웃긴데.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맞추면 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합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돌아가시면 한 3년 정도는 지내주려라. 왜냐하면 원래 3년까지가 탈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해드리고 합사를 해라. 저는 그냥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정확한 룰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 왜? 옛날 사람은 이렇게 합사하고 한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 이거는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찬 돌리지 말라는 근거는 뭡니까? 없어. 왜 돌리는 놈이 없었거든. 근데 합사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합사가 근거가 아니 그렇게 되면 복잡해. 근데 무덤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다가 이렇게 함께 합장능을 쓰면 언제나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도 그게 아버지 무덤으로 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지, 부인 무덤에다가 올려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이었던 거야. 앞으로는 세상이 바뀔지 몰라. 근데 앞으로는 뭐 제사 자체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굳이 앞으로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권장사항에 이건 권장사항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한 룰이 있는 건 아니고 합사를 하더라도 돌아가시면 한 3년 정도까지는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합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아버지한테 맞춰드리는 게 보통 전통적인 관례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사를 줄이고 싶으면 그냥 우리 집은 서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그냥 중산층이에요. 우리 상류층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아버지만 지내도 돼. 아버지만 지내도 돼.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는 저 고려 말까지 안 그러면 여기는 선비도 다 일대예요. 선비도 다 일대. 여기는 고려 말에는 칠품이야 다 일대.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까지만 지내도 큰 문제 없어.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 중에 뭐가 있냐면.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내가 중국어를 가르쳐. 그랬더니 내가 중국 갈 것도 아니고 중국에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중국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필요 안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스페인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일본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중국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잘 모시면 되는 거지 제사가 뭐 중요합니까? 그러면 너는 제사 얘기를 안 들으면 돼. 굳이 뭐하러 들어. 너는 안 지내겠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어떤 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설명을 해주는 거. 그것이 궁금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중국어 나는 중국에 안 갈 건데 중국이 뭐가 필요해요? 야, 그러면 이 세상에 네가 필요한 것만 해. 누가 이걸 하래?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할 논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바둑 보고 있어. 바둑을 보고 있어. 그러면 야, 저거 봐서 뭐 하냐? 그거 보는 사람도 있는 거지. 왜 봐서 뭐 하냐라고 왜 얘기를 해? 야, 그거 바둑할 시간에 야, 그런 거 말고 차라리 공부를 영어 단어를 하나를 더 외우겠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맞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에게 살아서 잘해주리는 그것도 하나 가한 거고. 근데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살아서 잘해드리다가 다 못해드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주자 사후회처럼 주자시 표현해 보면 부모 사후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 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제사라도 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한번 지내드릴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걸 뭘 일률적으로 어떻게 맞춰. 그래서 그런 식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양력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돌아가신 분하고 쇼부를 봐야 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오케이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양력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오케이를 안 하면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생일을 내가 아버지 생일이야. 우리 아버지 생신이 왔어. 그렇게 해서 딱 모이려고 그랬더니 그게 평일이네? 그럼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가족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지. 땡겨 먹는 건 있어도 늦춰 먹는 건 없으니까 이번 주말에 좀 땡겨서 합시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나는 끝까지 안 돼 라고 하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맞추는 거지. 내가 편의적으로 원래 이 어른은 음력인 줄 알고 계시고 그 세대는 음력이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양력이 편하니까 내가 음력을 잘 모르겠거든. 저도 마찬가지잖아. 저도 제가 이래저래서 초하루 보름 할 때 양력으로 해버리잖아요. 왜? 음력을 나도 잘 몰라. 그런데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거는 상대랑 관련될 거는 그리고 그게 어른이면 그 어른하고 얘기를 해서 바꿔야 돼. 근데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바꿔? 증조 할아버지 양력으로 될까요? 카톡 보내봐라. 카톡. 야, 카톡 보내봐.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양력 오케이 이러면 양력으로 보내드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돌아가시는 어른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양력으로 제사를 할까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는 제사 안 지내도 돼도 그러면 그 어른의 뜻을 따라도 되고, 안 그러면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한 3년은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양력도 괜찮아. 너네 편한 대로 해. 그럼 양력도 관계없어. 이거는 이 어른하고 합의가 된 거니까. 근데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매장과 화장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사실은 화장을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약간 위험할 수는 있는데, 제사를 굳이 안 지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장을 했을 때 그 뼈를 통해서 후손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가 다 소실이 돼버리면 사실은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나서도 무덤에 묻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평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납골함을 묻는 경우도 있고, 납골 당에다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뼈가 소실되면 연결고리가 사라져요. 후손과 연결고리가. 그래서 모든 명당의 조건은 모든 살이나 이런 근육들은 빨리 썩고, 그 다음에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노릇노릇하게 딱 남아. 명당을 열어보면. 그리고 예전에 학 날라간다 그래. 명당을 열면 학이 날라간다. 그게 약간 밀폐된 상황에 있다가 기운이 뭉쳐 있다가 딱 열면 여기에 이제 수증기 같은 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탄산음료 이렇게 땄으면 이렇게 퍽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흰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예전 어른들이 그 학이 날라온다, 학이 날라간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런 명당의 특징이 뭐냐면 뼈만 노릇노릇하게 그대로 남고, 그러니까 명당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뼈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자리는 미라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꼭 무엇이 옳다가 아니고, 아니 티베트나 안 그러면 이집트나 저 중앙아시아나 안 그러면 서역 쪽은 미라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이런 데서, 이집트나 티벳은 미라를 만들어요.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는,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미라되는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외국 가서 제사 지내도 되느냐, 뭐 콘도에서 제사 지내도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괜찮아요. 제주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청혼, 그러니까 그 어른을 떠올릴 수 있으면 옵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서도 관계가 없어. 그거는 관계가 없어. 단 뭐 콘도에서 제사를 지내든 어쩌든, 콘도에서 제사 지내면, 외국 가서 제사 지내면 돌아가신 조상님을 외국 여행도 시켜드리고.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날짜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 그러면 헷갈려진다. 이거 헷갈려진다. 그리고 시차 계산해야 돼. 외국 가면 시차 계산해야 돼.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 두 가지는 유념을 하셔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거고, 당일날 지내는 거고, 당일날 그러니까는 시간으로 말하면 11시부터 지내니까 전날 11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당일날이 11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날 11시부터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그냥 프리하게 낮 시간으로 쓰거나 안 그러면 저녁 시간으로 쓸 거면 그냥 당일이고, 그 당일이 포함된 시차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앞뒤가 넉넉하게 잘 끊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면 되고, 날짜 경계선은 넘어가지 마. 그러면 일이 복잡해져. 그거 근거 있습니까? 그거 어디에도 없어. 어떤 사람이 얘기 이런데 어떤 누구도 날짜 경계선 이런 거 생각 못했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런 거 견적이 안 나와.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너무 과도한 거 하지 마. 과도한 거 하지 마.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주는 참석해야 돼요. 제주 참석해야 돼. 특별하지 않으면 제주가 참석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제주를 바꾸든지 뭐 제주 것 해요. 제주는 기본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 제주는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저는 왜 주자가 4대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4대 봉사까지 얘기를 하냐면, 4대까지가 종손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가장 장손으로 내려가면 볼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4대를 볼 수 있었어.
증조부, 고조부까지. 밑에 지차들은 못 보는데 위에서 짝짝짝 내려가면 잘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못 봐. 지금은 결혼을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못 보는데 예전에는 볼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 사람까지를 이렇게 청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떠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할아버지를 뵀어. 그러면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증조부나 고조부는 못 뵌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실루엣밖에 없어요. 이게 이미지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못 불러. 못 불러. 그래서 4대를 하필 끊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제주는 참석하는 게 좋고, 뭐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네.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리고 여자도 제주가 될 수 있으니까, 제주라고 하는 걸 좀 넓게 보면, 괜찮아요. 좀 유도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예전 룰을 따져서 보면 유도리가 좀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음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제사 음식을 먹기 싫더라도 음복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상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내림. 그래서 애들은 제사 음식을 전혀 안 먹는데 조금이라도 먹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의 가피? 안 그러면 그 음덕? 그게 그 애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물림이거든. 그러니까 어른이 드신 거를 그 다음 사람이 먹고 다음 사람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독상문하고 겸상은 다 쌍놈들이 하는 거예요. 양반들 다 독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드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드시고 아버지 드시고 이렇게 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드시고 그걸 먹음으로써 그 식구잖아. 음식을 공유하는 식구. 그렇게 해서 같은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돼. 다 막 열심히 다 먹을 필요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애들이 싫어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먹이면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이면 되겠다.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가일법 얘기를 드릴 거예요. 가일법. 절할 때 플러스 1로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1로. 산 사람끼리는 무조건 한 번. 그리고 셀면 셀수록 절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끼리는 무조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산 사람보다 세다고 생각해서 2번. 그 다음에 임금이나 부처님한테는 3번. 그러니까 세면 절 횟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인 군주론이라 그래서 성인과 군주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3번, 임금한테도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귀신한테는 4번이에요. 그리고 짝수절은 죽은 사람한테, 홀수절은 산 사람한테입니다. 이걸 가일법이에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일법. 가일법. 그리고 스님한테 몇 번 합니까? 스님한테 한 번입니다. 산 사람한테 한 번. 그리고 언제 스님한테는 3번 합니까? 법문을 설할 때는 3번. 그때는 부처님을 대신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무조건 한 번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제사 지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가 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식사를 하고 있거나 뭐 목욕을 하고 있거나 자빠져서 자고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절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이거는 불교에서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냥 일반 예법에서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자꾸 뭐 제사 지낼 때 뭐 3번 절해요. 그 미친 짓입니다. 2번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무조건 2번. 무조건 2번. 무조건 2번.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공식 룰이에요. 뭐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얘라는 게 뭐가 있냐? 얘라는 게 뭐가 있냐?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거. 우리는 제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제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뭐가 있어? 이건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허리를 굽히는 게 인사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짝수. 산 사람한테는 무조건 홀수.
그리고 상대가 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상호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예는 상호례. 예는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인사를 하면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예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이 사람 무례한 사람, 신뢰한 사람. 예를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 무례라고 하는 건 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상 얘기하잖아요. 딴 사람이 절하면 나는 신도가 절할 때 같이 맞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하기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야. 하지 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 룰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크게 이게 지금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다 해드리면 너무 복잡한 거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 안 생깁니다. 크게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빵꾸가 나면 일반 기본 상식에서 걷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논어나 공자가어나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기본 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 생각인 거고 요즘 상식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제가 뭐 댓글 같은데 또 희한한 것들 많이 올라오면 제가 모아서 또 이런 제사 관련된 이야기들 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